이라고 하는 시가 떠오르는 계절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이제 이런 시인데, 함석권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라. 그럼으로써 생의 절정에 서라. 그래야 씨알이다. 이제 이런 깔따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단풍 드는 날에 씨알 열린광장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이 쉬어야 되는데 너무 소수네요. 지금 막 이제 시간이 어두워져서 가을에서 오늘부터 이제 겨울로 넘어가서 아마들 지금 부지런히 달려오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맙고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원근 각처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함석헌과 장기려의 이중창이라는 아름다운 제목의 강연을 해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신학대학 종교음악과에서 지휘를 공부한 지휘자이십니다.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음악 목사님으로 명성을 떨치실 수도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그분을 가만 놔두지 않았죠. 불의한 현실은 그분을 좁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교단장 금권 선거, 교회 직원 인권 문제, 담임 목사 세습 반대 문제 등등 발언하기 시작하면서 가시밭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개신교 안팎의 진보 월간지에서 전문 인터뷰어로 활약하시면서 노무현, 김근태, 노회찬, 신영복, 유시민 등 다양한 진보 정치가와 지식인의 삶을, 생각을 글로 담아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장기려 그 사람, 그리고 장기려 평전이 이렇게 두툼해요. 이렇게 장기려 평전도 쓰셨고요. 요셉의 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안티오금 마이너 이런 책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보통 우리 사회의 변방에서 품격 있는 글쓰기를 하는 작가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 음악의 조예 깊인 예술인 이십니다. 지강유철 선생님 앞자리에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되는 거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함석헌 선생님 기념 사업회에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꿈 같습니다. 노래를 듣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장기려 평전 쓰기 위해서 취재를 다닐 때 그분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게 컴플렉스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 취재한 분들도 제가 장기려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한 자락 깔고 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이 책을 내고 2023년에 개정판을 냈는데 장기려 선생님 기념사업회로부터 책을 의뢰받은 게 2004년이었으니까 19년 만에 이제 전면 개정판을 냈는데 이 책을 낼 때는 제가 장기려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게 너무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분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런데 제가 과연
장기려 선생님하고 지연이나 학연이나 그 어떤 인연으로 얽혀 있었다면 제가 이런 책을 낼 수 있었을까? 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 번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고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약점이지만 제가 누구의 목소리에도 영향받지 않고 소신대로 쓸 수 있었던 것은 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기려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게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컴플렉스가 아니고, 사람은 다 가질 수 없구나. 장기려 선생님을 많이 아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저처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객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려 선생님의 속 깊은 얘기를 못 들어봤다는 것. 예. 저는 함석헌 선생님을 잘 모릅니다. 장기려 선생님을 21년째 읽고 있지만 제가 장기려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게 과연 장기려 선생님도 네가 나를 좀 아는구나 라고 얘기하실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장기려든 함석헌이든 거대 담론 얘기는 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과감하게 빼고요. 제가 아는 두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기다리면서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예, 모차르트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사막에 나오는 백작 부인과 수잔나의 이중창,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어와 인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듣기 전에 사실 가사가 필요 없긴 한데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세요, 늦지 말고 오세요. 사람이 즐겁기 위해 그대를 부르는 곳으로. 밤의 빛을 하늘이 내지 않는 동안, 아직 주변이 어둡고 세상에 말이 없는 동안, 이곳에서 시냇물이 속삭이고 공기가 장난을 치지요. 달콤한 속삭임으로 마음을 다시 채워 넣으면서 이곳에선 작은 꽃들과 싱싱한 풀들이 웃어요. 사랑의 기쁨을 향해 이곳은 모두 유혹하죠. 오세요, 나의 사랑. 이 숨은 숲풀 사이로. 오세요, 오세요. 당신의 이마에 장미로 화관을 씌워주고 싶어요.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in Shawshank felt free. It pissed the warden off something awful. Open the door. Open it up! Dufresne, open this door! Turn that off! I am warning you, Dufresne, turn that off! Dufresne. My man. And we got 2 weeks in the hole for that little stunt. On your feet. 네. 이 노래를 같이 들은 거는 이 노래와 장기려 함석헌을 엮어가지고 뭐 그럴싸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음악의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타계한 클라우디오 아바도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을 한다는 것은 연주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불란서의 콩쿠르상 작가인데요. 파스칼 키냐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악보는 연주되기도 전에 들린다. 그것이 미리 준비된 서양 음악의 찬란합니다. 음악의 원천은 소리의 생산에 있지 않다. 그것은 듣기라는 절대 행위 안에 있다. 쇼생크 탈출의 감독이 이 노래를 이 영화에 집어넣은 것은 모차르트가 얼마나 위대한 작곡가이고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이 영화가 음악에 대해서 말하는 얘기는 음악은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고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무엇이다. 예, 아까 모건 프리먼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내가 저 가사를 아는 거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감옥 안에서 자유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장기려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은 1940년 1월에 만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64부터 함석헌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25년 동안 매월 한 달에 한 번을 부산에서부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일을 감옥에 갇히거나 외국에 나갈 때를 빼고는 빠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렸을 때니까 제가 58년생인데 56년부터 서울 부산을 왕복하셨으니까 그때 기차가 9시간 반에서 10시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갈 때마다 20시간씩 기차를 타는 그 여행을 거의 20년이 넘게 그렇게 사신 거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도 내면의 위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40년에 창씨개명을 하고 또 함석헌 선생님의 스캔들, 그 다음에 무교회, 퀘이커, 용공, 뭐 이런 이단, 이런 내면의 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관된 행보를 하실 수 있었을까? 전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으셨습니다. 두 분은.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다른 생각과 다른 행보를 가지셨지만 두 분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간직한 채 하모니를 이뤘다는 것이죠. 음악 성가대에서 오래 지휘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초보들은 자기 파트를 아무리 가르쳐도 옆에 잘하는 다른 파트가 있으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파트를 잘 알아도 옆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옆 사람이 너무 강하거나 그러면 하모니가 안 되는 거죠. 망치는 거거든요. 음악적 이론으로 봤을 때도 이 두 분은 너무 서로를 잘 들었고 평생 그러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고 두 파트의 노래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것.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분의 이중창을 오늘 여기서 들어야 될 이유, 해방이 되면서 시작된 남북 갈등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방, 세대, 성별 등으로 갈등이 확대됐고 우리 사회를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각기 다른 상대의 신념, 이념, 신앙, 취향을 알면서 존중하며 연대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소한 차이 앞에서 너무 쉽게 이성을 잃고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함석헌과 장기려의 이중창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지. 저는 20여 년 동안 장기려 선생님을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살면서 21세기에 들어서 이 두 분에게 들어야 될 이야기는 그분들이 주장했던 평화, 무교회, 통일, 물론 이런 가치들도 소중하지만 우리들이 이 두 분에게 배워야 될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으면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완벽한 이중창을 불렀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배운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참
함석헌과 장기려의 만남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만남이 40년이고 돌아가실 때까지 총 49년 동안을 두 분이 교제하셨습니다. 특히 65년부터 89년까지 매월 1회, 그러니까 최소 250회 정도를 서울, 부산을 왕복하면서 만나셨습니다. 물론 65년 전에도 많이 만나셨죠. 예, 뒤에 나오겠습니다. 서울, 평양, 부산, 1962년도 필라델피아 팬들힐에서 만나시는 등 이렇게 많이 만나셨습니다. 자, 뭐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반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940년 1월 정초에 정릉에서 장기려 선생님이 함석헌, 김교신 등등 선생님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만남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섭리 혹은 계획이 오묘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려 선생님은 40년 성서조선 모임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일주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신청한 사람들은 김교신 선생님이 합격을 해야 참석할 수 있었는데 장기려 선생님은 몰라가지고 신청도 못했고, 물론 김교신 선생님께 허락도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먼 곳에서 참석하겠다고 와도 그 성서 모임에 김교신 선생님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 와서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 손정균 선생님이 장기려 선생님의 1년 경의전 제자인데, 이분이 김교신 선생님 어머니를 설득해서, 어머님 김교신 선생님이 효자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장기려 선생님은 함석헌, 김교신과 뒷문으로 들어가서 만난 겁니다. 만약 그때 이렇게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는 장기려가 있었을까? 저는 감히 1940년 1월에 함석헌, 김교신, 장기려의 만남은 장기려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장기려 선생님은 함석헌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8, 90년 전에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그 믿음 그대로를 유지하는 분이셨는데, 장기려 선생님 1940년에 이 만남을 통해서 사회 구원에 눈을 뜨고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 문제에 그것을 화두로 여겨서 평생을 천착하셨거든요. 그렇게 볼 때 장기려의 이전과 이후는 1940년 정초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그 두 분이, 함석헌, 장기려 선생님이 몇 번 만나셨다고 해요.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좀 더 알게 됐고, 3달 후에 어떻게 같은 달에 함석헌 선생님은 평양 송산 농원을 인수인계해서 가시게 되고, 장기려 선생님은 기홀병원 외과 과장으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많이 만나셨는데, 평양 송산리와
신양리를 요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 저는 평양을 가본 적이 없어서 AI한테 물어봤더니 직선 거리로 30km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40년 3월부터 40년 8월 달에 8월 말에 함석헌 선생님이 투옥되니까 그때까지 꽤 여러 번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장기려 선생님이 가시자마자 그 기홀병원의 거의 전부는 세브란스 출신이었습니다. 장기려 선생님만 경의전 출신인데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위에서 낙하산인데 자기들보다 후배인데 월급은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11월이 돼가지고는 원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려를 세브란스가 집단 왕따를 시킵니다. 그때의 경험이 장기려 선생님이 쓰신 평생의 글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그때 집단 왕따입니다. 그때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때 함석헌 선생님이 옆에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장기려 선생님이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것이 장기려 신앙의 결정타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1년 4월에 또 만남을 갖습니다. 뭐 이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42년 3월에 성서조선 사건으로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뭐 김석목이라는 장기려 선생님 동창이 쓰신 글에 보니까 12일 동안 구류를 살 동안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방치만 해뒀다고 해요. 그냥 그 잡범들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풀어줬다고 하는데 기록은 없지만 그때의 함석헌 선생님과 잠깐이라도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을 해봤습니다. 자, 평양 기홀병원인데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평양 중심에 자리 잡은 남산의 북쪽 기슭 대찰리에 있었는데 이 병원은 당시 사람들은 이 기홀병원이 있고 장기려 선생님이 살았던 그 옆에 신양리, 경창리 여기를 통틀어서 양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외국인들 특히 선교사들이 많이 살았고 서양식 건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것은 바로 이 지역과 연관이 깊다고 하죠. 이 지역에 기독교가 세운 학교, 병원, 교회 등이 몰려 있었습니다. 장기려가 부임했을 당시 1940년에 기홀병원은 86개의 병상을 갖췄고 병원 직원이 120명, 의사 숫자만 해도 14명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병원이었죠. 자, 이제 김일성 치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함석헌 선생님은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의거 주동자로 몰려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50일 만에 풀려나셨습니다. 46년 초였죠. 47년 초. 그리고
그 해 말에 46년 말에 다시 옥살이를 하시죠. 1개월 옥살이를 하고 풀려나서 소련군이 함석헌 선생님께 스파이 노릇, 특히 함석헌 선생님이 존경하는 백영엽 목사님을 스파이 노릇을 시켜서 내 양심상 이거는 못하지. 그리고 이제 월남하셨다고 하는데, 월남하실 때 용남포를 통해서 뭐 체포 안 당하려고 굉장히 우회를 하셔서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 용암포에서 떠나실 때 장기려 선생을 불렀습니다. 용암포에서 신양리까지 직선거리로 145km, 뭐 그러니까 길을 따라서는 160km가 될지 170km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함석헌 선생님은 장기려를 불러서 만났고 마지막 기도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예, 제가 AI에 물어봤는데 1940년대 용암포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20년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용암포 바로 이곳에서 두 분이 숨어서 만나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작별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용암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한국 전쟁 이후 남한입니다. 1950년 12월 3일 장기려 선생님은 남하를 시작하셔서 17일 만에 부산에 도착하셨습니다. 사실 그 장기려 선생님 얘기할 때 이때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려 평전을 전면 개정하면서 저는 이 지점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2월 24일 날 주일 교회를 갔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보안사에 끌려가서 일주일간 가혹행위를 당하고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장기려 선생님이. 이때 사실 뭐 그때 보안대에 끌려간다는 건 죽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때 뭐 옷 완전히 빨개 벗겨지고 들어가자마자 뺨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근데 장기려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장기려 선생님이 그렇게 끌려간 것은 잘 아는 사람이 밀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기려 선생님이 서울에 부산에 오신 20일쯤 오셔서 4일 뒤에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함석헌 선생님을 만나십니다. 이 강연 준비할 때까지 제가 그거를 놓쳤었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마치 초량교회에 나오셨어요. 그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라는 분은 장기려 선생님이 평양의 산정현교회를 다니실 때 담임 목사셨어요. 그러다가 월남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초량교회에 계시니까 장기려 선생님이 거기를 가신 거예요. 남한에 내려온 지 4일 만에. 근데 가보니까 함석헌 선생님 그 교회에 계시네. 그래서 거기서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갔다 와서 병원에 근무하자마자 장기려 선생님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군의관들 교육시키는 거와 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 근데 장기려 선생님이 보실 때
내가 수술을 해서 이 사람들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러니까 뭐 다리 잘라지고 팔 잘라지고 이런 사람들은 흔한 거니까, 전쟁 중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셔서 복음이다, 위로와 용기다. 그래서 장기려 선생님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3육군 병원 안에 천막 교회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2번 장기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천막 교회에서 상위군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1950년 12월 21일부터 제3육군 병원에 근무하셔서 그 다음 해 6월 30일 날 제대를 한다고 할까요? 복음병원으로 가시는데 이 6개월 동안 함석헌 선생님과 매주 2번, 물론 수술이 바빠서 오실 때마다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만나셨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팬들 힐에서도 두 분이 만나셨어요. 마침 그때 함석헌 장기려 선생님이 미국에 첫 번째로 가셨을 때라서 타이밍을 이렇게 맞추신 것인지 함석헌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을 정했는지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분이 만나셨던 것은 분명하고요. 자, 이제 1965년부터는 장기려 선생님이 57년에 시작한 작은 성서 모임에 매월 한 번씩 초청을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3년 동안은 비공개로 장기려 선생님 사택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시고 68년부터 88년까지는 부산 사회복지관, 중부교회, 산정현교회 이렇게 옮겨가시면서 장기려 선생님이 한 번씩 강연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보시는 두 가지입니다. 계엄과 사찰. 예, 계엄 때는 이 소식지를 냈는데 많이 찍을 때 300부 찍었다고 해요. 근데 이 계엄이 날 때마다 계엄 분소에서 허락을 맡아야 이 30분을 냈습니다. 저기 그림이 흐려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 부산 모임 위에 계엄사령부 보도실 검열필 번호 1355번 부스 300부 1980년 6월 23일 이렇게 검열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함석헌 선생님이 내려오실 때마다 미행이 붙었고 녹음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에까지 이렇게 들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기려 선생님 역시 사찰 미행에 자유롭지를 못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25년 동안 매월 한 번씩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부산 모임의 여름 학위 수양회 때 또 장기려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는 퀘이커 모임과 공동으로 여름 수련회를 전국을 돌아가면서 하셨습니다. 광릉내 수목원, 원성, 명주, 강화도, 오류동, 김해, 부산 다대포 등등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이 여름 수련회 때 김용준, 김동길, 안병무 진보 인사들을 많이 강사로
보내셨다고 해요. 제가 김용준 선생님 인터뷰하면서 들은 것은 장기려 선생님은 제자들이 함석헌 선생님 만나는 거 불편해하고 김용준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진보 쪽 인사들은 장기려 선생님 데모도 한번 안 나오고 이런 보수적인 반공적인 시각을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 진보 인사들에게 장기려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강사를 보내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예, 함석헌의 말년과 서거. 예, 제가 장기려 선생님의 말년의 일기를 수십 번 봤죠. 근데 후반부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함석헌 선생님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초기에 젊었을 때는 김교신이 더 많은데 후반에 갈수록 함석헌 선생님이 더 많이 나오고, CR의 소리를 읽다, CR의 소리를 읽고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다시 CR의 소리를 읽으면서 함석헌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가인지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들이 일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87년이죠. 함석헌 선생님이 대수술을 받으시고 그 이후의 일기들에 보면 병문안 갔다 오셨다는 거, 함석헌 선생님 아프시다는 거 걱정, 이런 얘기뿐이 없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 이전에 꿈을 꾸시죠. 돌아가시는 꿈을 꾸셨는데 북한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장기려 선생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꿈이 어머님 돌아가시는 꿈이었구나. 아버님 나중에 알고 꿰어 맞춰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 꿈을 꾸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석헌 선생님을 데려가신다는 것을 나한테 꿈으로 보여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예, 올라오셔서 일기에 매일같이 오늘 도착해서 함석헌 선생님 조문 가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했다, 함석헌 기념사업회 어느 분들과 CR의 소리를 의논했다, 매일같이 가셔서 만나신 얘기, 조문하신 얘기,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 일주기 때는 한 열흘 전부터 함석헌 선생님 추모사를 쓰기 시작하다, 다시 검토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91년도인가 아리송한 얘기도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면 내가 아는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몰라요.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기려 선생님 돌아가실 때가 다가올수록 함석헌 선생님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면서 그분을 새롭게 평가하고 새롭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폭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부산 모임을 종간하면서 마지막 88년에 쓴 종간사에 그분에게 교회와 같은 모임이 이 부산 모임이었는데 31년 동안 한 모임을 접으면서 쓰는 종간사에
그 짧은 지면에 함석헌 선생님 얘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함석헌 선생님 요즘 건강이 이러하시다는 얘기와, 또 하나는 복음 부산 모임을 만들고 이제까지 존치한 나의 목적이 함석헌 선생님이 예수의 제자임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함석헌이 얼마나 가슴에 깊이 있었는가 하면 31년간 지속한 그 성서 모임의 존재 이유가, 이 마지막 문장을 새기고 나니까 매달 함석헌 선생님을 부르신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장기려 선생님의 가슴에 1940년에 함석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함석헌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의 가슴 속에, 이분의 삶 속에 함석헌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였구나. 또 하나 저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한국 정부보다 10년 앞서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면서 첫 번째 회원 가입 어느 곳이나 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잖아요. 당연히 그게 사회 상식인데 그 1호 회원 가입의 1호를 장기려가 아니라 함석헌에게 줍니다. 함석헌과 장기려는 장기려의 함석헌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함석헌에게 장기려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다 읽으셨겠지만 내가 아는 장기려 박사, 그 부분에서 내가 일제시대 때부터 정부의 요시찰 인물이 되다 보니 내가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저 사람이 내 친한 친구다라는 말을 못하면서 살아왔다. 그것을 밝히는 순간 그 사람이 위험해지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좋지만 얘기를 못했다. 하지만 장기려라는 사람은 내가 자신 있게 나의 극소수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한다. 이 글을 쓰실 때가 1971년이었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회갑 축하로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 1971년 8월이면 박정희가 유신을 준비하면서 정말 서슬퍼렇던 시절 아닙니까? 이때 쓴 글에 장기려가 나의 둘도 없는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함석헌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장기려가 나 상관없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자, 함석헌에게 장기려는 이런 사람이었고, 함석헌 선생님 또 얘기를 하죠. 장기려는 나의 모든 약점을 다 알지만 내 앞에서 한 번도 내색을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 또 한 가지, 장기려 선생님이 장기려를 얘기할 때 하신 한 가지 또 얘기는, 내가 1940년에 봤다.
억울하게 왕따를 당하고 병원장에서 쫓겨나면 나 같으면 그 병원 때려치고 나오는데 야, 넌 억울하지도 않아? 얘기를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안 하는데 불평도 안 하더라. 이런 일을 계속 보면서 장기련하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에 어려움이 당해도 내색하지 않고 나를 받아준 사람이다. 예, 이 두 분이 이런 관계를 가졌더군요. 자, 이렇게 해서 함석헌과 장기려가 어떻게 만났는지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예, 장기려. 예, 제가 이 장기려 평전을 개정하면서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장기려의 제자들 혹은 장기려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분들이 장기려의 정신으로 살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제일 힘들고 아팠고, 그분들이 나서서 장기려 죽이기, 장기려를 보건병원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보아서 그 부분을 책에다가 담아냈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30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실 평전이라는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는 곳에서 끝나는 게 통례인데, 제가 2023년에 되어진 일까지도 담아냈던 것은 장기려를 사랑하고 장기려의 정신으로 단체를 한다는 분들이 장기려의 길을 어떻게 엇나가고 있는지 그거를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예, 장기려 선생님이 돌아가시던 해에 병원의 최고 고위급 분들,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입니다.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면 동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 잠깐이면 됩니다. 팔면으로 사진을 잠깐만 찍어 주십시오. 그때 93년도에 이분이 쓰러지셔가지고 한쪽이 마비가 되셨거든요. 오른쪽이. 그래서 부축을 받고 다니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가만히 있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동상을 만드는 그놈들은 벼락을 맞아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 여러분, 장기려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그랬는데요, 장기려 선생님 돌아가시고 2년 뒤에 보건병원 암센터 앞에 벽에 장기려 선생님의 부조를 세웠습니다. 예, 요즘 애들 말로 내 동상을 만드는 놈들은 벼락을 맞아 죽어라, 그 말씀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제자들은 동상을 만든 것입니다. 예, 요거는 2015년에 장기려로가 생긴 다음에 고신대학 보건병원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에는 97년에 세웠고 요것은 2015년에 이제 밖에다가 당당하게 세운 것이죠. 예, 그 다음 거는 부산대 병원의 장기려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2009년. 뭐 복음병원도 세우는데 뭐 우리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인가요? 이 인제학원 2009년이군요. 인제대학병원에 인제학원 30주년 기념으로 우회산 조서공원에 저런 장기려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장기려 삶을 알고 그분이 무소유를 실천하시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꺼려 하셨던 것을 알았다면 장기려의 정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석헌에게 장기려에게 함석헌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언급을 드리자면 함석헌 선생님의 전집이 일본에 번역이 되면서 이 번역자가 번역을 잘못해서 일본의 무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는 장기려 선생님과 서신 광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이 가장 많이 장기려 선생님에 관한 글을 쓰셨는데 이분마저도 장기려 선생님을 오해하는 책들을 계속 나셨어요. 그래서 장기려 선생님이 제가 누구라고 짐작은 가는데 제가 장기려 선생님을 물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좀 쓰시오. 함석헌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쓰시오라고 했는데 끝내 안 쓰셨습니다. 그래서 장기려 선생님이 내가 아는 함석헌 선생님 그 글을 이 89년도에 돌아가신 후에 CR의 소리의 특집 CR 소리 거기에 특집으로 냈던 글을 장기려 선생님이 1어로 번역을 하셔서 일본 책에 반영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93년에는 장기려 선생님이 오른쪽이 마비가 돼서 글을 못 썼습니다. 이게 91년도에 책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 일본 책이 91년 판인데 장기려 선생님이 장기려 선생님 일기에 보면 후반에 갈수록 설사했다, 아프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오늘은 3시간 뿐이 못 자서 이런 얘기가 쭉쭉 나오는데 그 와중에 함석헌 선생님이 오해받는 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 어르신이 1어로 직접 번역을 해서 넘겼겠습니까? 이 사진은 제가 장기려 선생님 구두인데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장기려를 하나의 이미지로 저에게 제시하라 그런다면 저는 이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분 환자 사진 보는 사진이 아니고 수술하는 사진이 아니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진도 아니고 붓글씨 쓰는 사진도 아니고 저는 이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빼꾸드는 멋쟁이들, 날 건달들의 전유물로 알았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유택에 제가 3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가서 찍고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꼭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그분이 계실 동안 제가 봐야 돼요. 그렇게 마지막 가가지고 이젠 다시 못 오니까 여기 다 보고 나가려고 하다가 잠깐 한 번 더 들어가서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없나 다 보고 나오다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근데 백후드가 있는 거예요. 네, 찍었습니다. 예, 평생을 무소유를 실천하고 가진 걸 다 주고 세상을 떠난 장기려. 그래서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하고 성자라고 하지만 저는 저 백구들을 보면서 장기려도 사람이었구나. 장기려도 멋내고 싶은 욕망을 가진 한 인간이었구나. 전 그래서 장기려의 이미지를 하나로 제시하라면 저 백구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잡지사와.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글 쓰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뭔지 말해달라.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통해서 특히 평전 쓰기를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만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장기려에 관해서든 장기려가 쓴 글이든 저만큼 많이 읽은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려 평전을 쓰고 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기려를 얼마나 알까?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절감한 건 제가 장기려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한 줌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만큼 장기려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한 작가를 책을 통해서 만나고 제가 엉엉까지는 아니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또 울었습니다. 3번을 울었습니다. 그 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가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장기를 쓰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은 그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가를 찾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네. 결국은 저는 20년에 걸쳐서 장기려 선생님과 더불어 살았는데 아직 장기려 선생님 잘 모르겠고요.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때 선생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 맞나요? 그랬을 때 장기려 선생님이 얼마만큼 동의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누군지는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그래서 누구시냐고요, 도대체? 저는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데 절반은 제가 장기려를 만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90년대 후반부터 교회개혁 운동을 하고 2000년도에
교회 세습 반대 운동을 시작을 하고 2003년까지 미친 듯이 그 일을 하다가 2004년도에 장기려 선생님 평전 의뢰를 받고 장기려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교회 개혁이 뭐지? 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장기려 선생님 탓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덧붙이죠. 저는 등록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가난한 교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교회 어쩌다 한 번씩 가지만 등록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신자라고 그것을 무슨 벼슬이나 자기의 정체성처럼 얘기하면서 다니는 그것도 불편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겠죠, 뭐. 저는 이게 접니다. 저는 제가 목산소를 받은 곳이 그 부산, 아까 중부교회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중부교회 그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최성목 목사님, 따님이 최혜림 선생이신데 김영수 목사라는 분하고 결혼을 해갖고 믿음교회를 차렸어요. 중부교회, 그러니까 부산 민주화 운동의 아버지 뭐 이렇게 일컬어지더라고요. 최성목 목사님도 그렇고 김영수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그 믿음교회에서 목산수를 받는 트레이닝을 했는데요. 그 믿음교회로 전 CR사상연구원 원장을 지내신 조원정 목사님이 지금 내려가 계시거든요. 은퇴 후에 설교하러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인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쭉쭉 연결이 되는데, 와, 그 부산을 30여 년을, 그리고 두 분의 인연이 49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이게 엄청난 관계의 밀도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원래 뭐든지 혼자 하면 더 편하거든요. 이중창이 더 어려워요. 말씀하신 대로 남의 소리 들으면서 내 소리 내기.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제목이 이중창이어서 그런가 너무 적게 오셔서 오히려 저희가 또 알짜배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줌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제가 언뜻 보니까 정혜선 선생님도 계시고 최강렬 목사님도 계시고 신혜원 선생님, 이수호 이사님 뭐 다 계십니다. 그 강릉에 우리 우성범 선생님도 계시고 한송혜 선생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요. 그 채팅으로 질문 주셔도 좋고 화면을 켜고 말씀 주셔도 좋고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오늘 강의를 듣고 잘 몰랐던 것, 새로 알게 된 것에 감사하는 내용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 거 다시 확인차 질문하는 내용도 좋고요. 좋은 대화가 잠깐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장영호 이사장님께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좀 언급이 안 된 게 있어서 제가 네.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장기려 선생님은 저 북에 부인을 두시고 오셔가지고 내려와서 사시는 동안 뭐 재혼도 안 하셨다는 이제 말씀을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장기려 선생님하고 우리 기념사업회하고 관련된 좀 인연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좋겠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가족 관계는 아드님이 2분 계셨는데 다 돌아가셔서, 예, 그 남원에 내려오신 장가용 박사가 2004년에 돌아가셨고, 2001년, 제가 가물가물합니다. 사모님이 2004년에 돌아가셨고, 아드님도 어머니보다 4년인가 더 사시고,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아드님이 그 의학 쪽 일을 하셨고요, 북한에서. 4분,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자녀들이 5사람이죠. 따님 4분하고 아드님이 전부 다 김일성 대학을 나왔습니다. 반동 분자의 자녀들인데 김일성 대학을 나온 거, 그거는 훗날 얘기한 것이지만 김일성이 뒤를 봐줬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려 선생님을 김일성이 그렇게 못 잊어 했다는 것은 제 책에서 썼지만 팩트입니다. 3가지로 입증이 됩니다. 첫 번째, 60년대 초반에 난파된 간첩이 잡혔는데 이 사람이 초짜래서 공작도 못 해보고 잡혔는데 이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임무 중에 하나가 장기려를 비롯한 의사들을 납북시키는 거였습니다. 2번째, 1987년도에 외국에 나갈 때 안기부에 가서 안보 교육을 받고 나니까 따로 장기려 선생님을 그 양아들하고 불러갖고 북한의 블랙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당신들 북한의 블랙리스트에 있다.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절대 얘기하지 말고 만나지 마라. 그게 확인이 됐고 92년도에 김일성 가족의 주치의를 지냈던 의사 선생님이 탈북을 하셨는데 이분이 김정일도 그 주치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당연히 김일성 주치의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김일성이 혹을 수술을 그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했던 것은 북한 의사들도 못 믿고 실력도 문제고 러시아 의사들도 못 믿고 동구권 의사도 못 믿어서, 근데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장기려가 있었으면 내가 장기려한테 수술을 받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계속 북한에서는 장기려 잡아와라. 그러니까 이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장기려 선생님 살던 유택에 가서 방명록에도 그렇게 쓰셨습니다. 선생님, 김일성이 선생님이 안 계시다는 걸 자주 얘기하셨고 장기려가 있으면 내가 수술을 받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장기려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남한에서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내 가족들을 돌봐주실 거다. 그랬는데 김일성이 돌봐주셨다. 반동분자의 자식들이 1명도 아니고 5명씩이나 김일성 대학을 나와서 박사들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뒤에서 받쳐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요. 함석헌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읽은 바로는 김용준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제 일기를 보니까 그 당시에
기념사업회와 관계들 그 어려움들이 자세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저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서 편집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장기려 선생님을 이사장으로 모시는 결정을 하고, 만약에 끝까지 고사를 하시면 이 대안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김용준 박사가 부산에 내려가셔서 뭐 한 번 내려가신 게 아니고 여러 번 내려가셔서 설득을 하시고 그 상황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내려갔는데 취지를 다 들으시고 흔쾌히 승낙하시면서 그때 돈으로 1,500만 원을 내놓으셨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얘기는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기록을 통해서 읽었고 그 장기려 선생님의 양아들 통해서 들은 것이라서 제가 이 정도만 압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나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근데 생몰연대를 보니까 함 선생님하고 정확하게 한 10살 차이가 네, 나시고 네. 김일성하고 장기려는 1살 차이네요. 네. 아주 비슷하네요. 네, 네. 예. 근데 보통은 이렇게 월남을 하면, 게다가 북한에서 나름 핍박을 받고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월남을 하면 대부분은 그냥 친박정희 반공주의로 훌딱 가면은 이 삶의 길이 편하죠. 네. 근데 이 두 분은 공통적으로 디아스포라, 끼어 있는 존재,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속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정도로 사셨던 분들인 것 같아서 참 이 부분도 큰, 아직 분단 국가를 사는 우리가 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아까 그래서 그 장기려 영웅 만들기와 장기려 지우기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네. 진행이 됐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송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이런 네. 시다. 네. 이제 그 시가 국에 두고 나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모르는 시가 장기려 이름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장기려 선생님이 제가 어느 기록에서도 시를 썼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장기려 리더십 뭐 이런 책에 전문이 실리고 뭐 뒤져보니까 저 기독공보에 최초로 보도가 되고 뭐 대구에 있는 일간지에는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은 시인이 3번씩이나 소개를 하고, 그래서 추적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 대구에 있는 시인이 출처라고 밝힌 그 글을 쓴 분, 그 작가를 제가 서면 인터뷰를 했더니 나는 장기려 선생님이 시를 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나는 내 글에 94년도에 쓴 내 글에 그 연재를 했는데 장기려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허위죠. 근데 그 시 내용을 봐도 그 시 자체가 말이 안 돼. 그 장기려 선생님 깊이 아는 사람이면 이 시가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그걸 누가 하질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사실 근데 뭐 저 시 해프닝은 그냥 그럴 수가 있는데 교단 사회복지위원회가
2015년에 나서서 장기려 초대 원장이 아니다, 설립자도 아니다, 설립일도 장기려를 원장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거다, 이런 얘기를 교단 본부에서 포럼을 하고 그걸로 책을 내고 2022년도에는 그 역사를 바꿔달라고 헌의안을 냅니다. 그랬고 1년 동안 그걸 연구해서 2023년도에 발표를 하죠. 그때 제가 이 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장기려 선생님 살아계실 때부터 장기려가 무교회주의다, 퀘이커다, 그 용공 이래가지고 장기려가 함석헌과 다니는 거를 고신교단, 복음병원, 고신대 다 불편해했거든요. 그때부터 장기려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야, 쟤는 이단에 가깝고 이런 얘기가 있어 왔는데 2015년 이때부터는 그때가 20주기거든요. 장기려 서거 20주기. 이때를 딱 기점으로 깃발을 꽂고 장기려를 복음병원 역사에서 지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이쪽의 얘기가 너무 가짜나서 저는 뭔 이런 내용을 책에 쓰나, 가치가 없다 그랬는데 2022년도에 제가 한참 쓰고 있을 때 이게 헌의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단에. 이거 가만 놔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취재를 하는데, 제가 20년 이상 장기려 선생님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이 내용으로 둘이 쫙 갈려져 가지고 장기려 지우기 하는 분들과 장기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딱 요단강으로 갈란 것처럼 갈라서, 와, 저한테도 뭐 20년 넘게 친구처럼 지낸 분이 공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진짜 샅샅이 다 뒤져서 썼습니다. 헌의안이 올라갈 때 이미 제 책이 나왔고, 그 이전에 제 얘기가 여러 곳에 썼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헌의안 1년 결과는 그분들의 주장이 다 틀렸다고 교단이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누구도, 그 사회복지위원회도 지금까지 공식 사과한 적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왜 그 신앙 뭐 이단 뭐 이런 차이? 와, 진짜. 아니, 제가 너무 괜찮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감성을 너무 실었기 때문에 말투에. 와, 근데 진짜 그 함석헌 선생님한테 배운 신앙이라고 하는 그 공적 구원, 개인 영혼 구원, 내세 구원 이런 거 없고, 일신상의 안위만 구하는 그런 거 없고, 사회 공동체 전체 이런 거를 믿었다고 해서 세상에 장기려 죽이기를 이렇게 알만한 학자라는 분들조차도 하셨다고 하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누군가는 함석헌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비포 앤 애프터로 확 바뀌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도 지금 의대 대란 사태를 보지만 의사라고 하는 것이 눈 감고 귀 닫으면 그냥 입신 영달, 개인 영달하긴 딱 좋은 직위인데, 장기려 선생님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의 밑절미에 함석헌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그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의사, 정말 기술 좋은 실력 좋은 외과 의사였다, 요거만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제
말하자면 일찌감치 무교회, 일찌감치 개인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 이런 거를 걸었다고 해서 장기려를 한쪽에선 또 흉상과 동상을 세워가며 팔아먹고, 그런 한편 역사적으로는 또 죽이기를 하고,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예. 자, 혹시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드셨었는지 한 분, 두 분 정도만, 우리 지금 줌에 계신 분들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그냥 단순한 질문, 궁금한 질문인데요. 네네, 신혜원 선생님. 네. 네, 전혀 얼굴 직접 뵌 적도 없으시고, 근데 25년간 그렇게 푹 사랑에 빠져 계신 장기려 선생님은 시강주 선생님께 딱 한마디로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그 개인적인 인간에 매료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장기려는 무엇이다, 뭐 애정이다, 사랑이다, 선생님에게 장기려 선생님께 빠지게 됐던 계기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장기려 선생님에 대해서 성자다, 한국의 슈바이처다, 작은 예수다, 이런 명칭을 안 쓰는 것은 장기려에 제가 감동한 것은 한 지점입니다. 그 사람은 권력자든 거지든 누구든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 전 그 지점에서 가장 감동했습니다. 제가 교회개혁 운동을 해서, 그리고 한 10몇 년 동안 전문 인터뷰어로 살았기 때문에 소위 유명하다는 분들 많이 만나면서 무소유를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 봤는데, 그 부분에서는 너무 존경스러운데, 집에 교회에 가보면 국회의원,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자랑스럽게 걸어놓은,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신 분들, 반대로 권력과 독재 앞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셨지만,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천하의 독재자로 사시는 분들. 그런데 장기려 선생님은 대통령 앞에서든 김일성 앞에서든 거지 앞에서든 동일한 모습을, 제가 장기려 선생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놓지 못하는 감동의 포인트는, 장기려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던 사람이다, 그것이고요. 장기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려를 손에 놓지 못했던 것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미안해서. 제가 2007년에 2003년 걸려서 초판을 낼 때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그때는 중앙국립도서관 가갖고 필름으로 옛날 기사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정보가 많아지고, 세상에 제가 못 보고 못 확인한 기사들이 쏟아지는데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고, 장기려 선생님한테 이 정도 책분이 못 쓴 게 미안해서, 물론 이제 개정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 동안 장기려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선생님께 미안해서.
이 정도 내가 그분 때문에 울기를 몇 번을 울었는데, 특히 이 개정판 내면서는 장기려의 외로움에 진짜 몸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기려에 대해서 또 한 권의 책을 쓴다면 장기려의 삶에서 만났던 결정적 위기들만 가지고 한번 책을 쓰고 싶어요. 그거를 모아놓고 보면 장기려는 일제시대 때도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쓰셨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만 왕따 당한 게 아니라 내가 남한에 내려와서 보니까 서울대에서도 장기려 왕따 하더구만. 장기려는 그래서 처음에 보건병원 하시면서 전종희 선생님이 같이 서울 가자 안 가셨잖아요. 안 가신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보건병원을 잘 살리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서울대 거기 가서 또 집단 따돌림 그거 싫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 됐다가 그만뒀다가 또 교수 됐다가 부산대 가고 가톨릭대 가고 인제대 가고 왜 그렇게 돌아다니셨냐 하면 그분은 그 복음성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내 집이 없어요. 장기려는 그렇게 살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판 쓸 때 그런 얘기는 책에 별로 못 썼지만 저를 움직이게 한 것은 장기려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신의원 선생님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기독의료인 협회, 기독청년의료인협회 간사로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저 모임에서도 우리 지강철 선생님 초대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던 의사 장기려에 대해서 우리 시대 기독 의사들의 나아갈 길 이런 강의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했다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한 몇 년 전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거기 가셔서 네, 네. 네. 다 되게 좋아하셨던 말씀 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 계셨어요? 그때 신혜원 선생님 거기 아니요, 계셨어요? 그때는 저는 그러니까 신혜원 선생님 계실 때 다시 한번 부르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이 좋네요. 네. 근데 슬프네요. 이렇게 살면 슬프군요. 삶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저도 슬픕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사실 뭐 제가 제 입으로 하기에는 민망한 얘기지만 장기려 선생님에 대해서 돌아가시고 1년 뒤에 한 권이 나왔고요. 5년 뒤에 경향신문 기자가 한 권 쓰셨는데 그건 그냥 에세이를 에피소드를 모아 놓으시곤 약간의 취재를 하신 부분이고 제가 20년 동안 외로웠던 것은 제 책이 너무 부족하니까 좀 역사하시는 분들이 장기려 선생님에 대해서 좀 좋은 책을 써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소설 딱 한 권 나오고 그거보다 더 외로운 것은 보건병원에서 이 책이 나와도 아무도 반응 없습니다. 이 책이 불편하거든요. 자신들의 얘기들이 다 담겨 있고 여러분 지금 독립기념관장 하시는 분이 최근에 바보 장기려가 그리운 이유 그런 글을 쓰셨더군요. 그분이 한때는 장기려 선생님 이름으로 북한에 가서 장기려 선생님 제자들하고 병원 만들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성산 생명윤리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정신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거기에 4년간 원장을 하신 분이 펜앤드마이크 정규재, 거기에 고정 칼럼니스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미치겠습니다. 정말 도대체 장기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 너무 외롭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 안 살렸어요, 저 양반? 아직도 있어요. 예, 아직도 있습니다. 조건이 교체된 생명력. 그러네. 질문. 네. 마이크 좀 대고 해주세요. 아니 저쪽 분들이 답답합니다. 안 누르고 해도 돼. 오케이. 그 상상은 되는데 아까 그 장기려 선생이 일본 말로 네. 그 네. 이렇게 개정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보완하거나 바로잡는 예, 그런 본드원이라고 글을 제가 알고 썼다고 있습니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게 바로잡은 건지 그거 좀. 그러니까 부산 그 장기려 선생님이 무교회주의를 오해하셨고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부정하신다라고 계속 이분이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 야나이하라 다다오, 후지 다케시가 2세대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3세대인데, 네네네. 예, 그 3세대에 지금 가장 유명하고 전집도 있는 분입니다. 이분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함석헌 선생님의 번역된 책을 읽고 함석헌에 대해서 계속 오해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석헌은 대속의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함석헌은 무교회주의를 오해했다. 이런 얘기를 쓰니까 장기려 선생님 속이 상하신 거죠. 그래서 신학자한테 네가 신학자니까 좀 쓰셔. 근데 안 쓰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쓰셨던 글, CR 거기에 특집으로 함석헌 돌아가신 특집 그 글을 번역을 하셔서 그 책에다가 실으셨다는 얘기. 저기 남북 관계가 뭐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네. 때는 나쁘고 뭐 이렇게 쭉 이어왔잖아요. 네네네. 네. 그 긴 세월 동안에 네. 이 장기려 선생이 그 북한에 있는 처자식 네. 뭐 접촉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나?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살아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은 80년대 83년인가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장기려 선생님의 김일성 대학 지혜자들이 많이 가 계신가 봐요. 의사들이. 그분들은 이제 북한의 왕래가 자유로우니까 들어가셔서 살아 계시다는 거 확인하고 어디 사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장기려 선생님이 못 들어가니까 중국에서 만나게 해드리겠다. 이 공식적으로 살아계시다는 게 확인되기 전입니다. 그랬는데 장기려 선생님이 거절하셨죠. 나 너무 아내가 보고 싶고 아이들이 보고 싶지만 내가 특권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서 만나고 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겠냐.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85년도에 남북한 2차 상봉 이때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대표단으로 2번을 요청을 하는데 첫 번째
정부 관리가 와서는 각하께서, 전두환 각하께서 이렇게 성의를 보이시는데 아무 말씀 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갑니다. 그 옆에 있던 분에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요. 정부에서 그렇게 보내시겠다고 하면 가야죠. 그런데 이건 꼭 알아두십시오.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거짓말을 못합니다. 나는 가면 안 돌아옵니다. 난 가족하고 살 거지 이렇게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얻겠다고. 나는 가면 안 돌아올 거니까 그래도 괜찮으면 나 보내시오. 그래서 뭐 안 가신 겁니다. 그리고 3차 때는 너무 기다리시고 막 설레고 이제는 가도 되는구나 그랬는데 김일성 사망으로 무산되고 그때 장기려 선생님이 무너지신 거예요. 그 아내와 가족들 만날 그 희망으로 그 어르신이 버티다가 그래서 급격하게 무너지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9월에 평화 콘서트를 하셨던 홍승환 선생님이 그 정릉 제1교회에서 그 윤동주 시화 그 글씨 캘리그라피 한글 서예전을 할 때 이사장님하고 우리 김관호 주관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갔는데 그때 들려주신 말씀 중에 홍승환 선생님 부인의 언니의 남편 복잡하네요. 근데 이제 전두환이 부산으로 왔다고 그 장기려 선생을 와서 이제 전두환을 말하자면 아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부산에 있는 유지들이. 근데 장기려 선생이 내가 지금 주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거절했다고 하는 게 바로 홍순관 선생님의 그렇게 되면 누가 되는 건가요? 그 부인의 언니의 남편이면 무슨 관계가 되는 건가요? 동서지간? 예. 하여간 그분도 의사여서 장기려 선생님이 자기 제가 그분 이름도 압니다. 그러시구나. 인터뷰도 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잠깐 더 드리면 그때 전두환이 내려오면서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계획? 지금 그 독재 시작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명사들 장관 앉혀. 그러니까 장기려도 보사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만나려고 했는데 글쎄 액면 그대로 장기려 선생님이 만나기 싫어서 구실을 댔는지 진짜 그런지 그건 뭐 제가 만난지 안. 그러니까 저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각하가 만나시고자 하십니다. 언제입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저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만나자는데 무슨 선약이? 그랬더니 무슨 연락입니까? 예, 제 제자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각하께서 부르신 그날 얘네들이 결혼 일주일 앞두고 저와 식사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약했어.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주례 시간이 겹쳐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되게 주례한테 인사 가잖아요. 그 굿이 근데 그거 혹시 장기려 선생님이 전두환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팩트니까. 세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무튼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게 훨씬 센 거지. 네. 아주 세죠. 나 공깃돌 놀이 해야 된다. 막 이런 거죠. 지금 고무줄 놀이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장기려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온 것 치고는 감옥을 은근히 많이 안 가셨네요. 생각보다 감옥을 은근히 안 가셨어. 생각보다 딱 2번 가셨죠. 그래서 의대를 가야 돼요.
뭐 하루 한 번은 막 구류 12. 그리고 이제 그 요즘 뭐라면 안전기획부, 안기부 방첩사죠. 그 특무대, 보안사. 특무대 끌려가서 일주일 동안. 그때도 뭐 저 선교사,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압력 놓고 이승만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장기로 살린 거죠. 예, 그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보수고,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셔서도 스캔들 하나 없이 그 북에 두고 온 아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평생 혼자서 사셨고 무소유로. 근데 함석헌 선생님은 호방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진보고. 근데 이 극과 극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만나죠? 저는 이게 굉장히 기이한데,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지금 우리 사회는 선생님도 아까 강연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갈갈이 찢겨 있잖아요. 약간의 차이 때문에도 차별하고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은 갖다 놓으면 안 만날 것 같은 요소들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극에서 극이 만나서, 한 사람은 청십자 일본에다가 놓을 정도로 존경을 하고,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내가 친구라고 말할 수 없어, 미안해서도 못하고 아니어서도 못하고. 근데 이 사람만큼은 어떻게 이런 거를 하는지, 저는 그냥 퉁치면 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둘 다 만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내가 아는 장기려 박사, 그거를 몇 번 읽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정말 읽고 또 읽으면서 가슴으로 느끼고 싶어서요. 장기려 함석헌 선생님 이 문장을 쓸 때 어떠셨을까? 요번에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함석헌 선생님이 그 문장 속에서 부드럽게 말하지만 3번 정도 함석헌 선생님도 위기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장기려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 구원을 얘기하시고 따라다니시지만 영혼 구원이 이분에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글에 쓰시거든요. 함석헌 이분은 80년이 지나도록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 얘기에서 함석헌 선생님이 느꼈던 어떤 장기려에 대한 벽, 그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고 하고, 나를 무교회 때문에, 나를 퀘이커 때문에 싫어하고 배척한, 그럴 때 이 두 분이 그 문제 앞에서, 특히 장기려 선생님대로 함석헌 선생님이 세 군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무교회, 이단, 퀘이커, 이렇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이 두 분 사이에 내면에서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리고 뭐 아까 잠시 전에도 함석헌 선생님 또 함석헌 선생님 나름대로 이분이 고맙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부산에 가실 때마다 부산 모임에서 함석헌 선생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강사비는 작아요. 근데 매번 오실 때마다 장기려 선생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투를 드린 거예요. 저 송두영 선생님이 쓰신 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분이 쓰신 글에 한번
장기려 선생님이 정기 독자가 돼서 몇 번 보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분이 계속 보면서 매달 직접 친필로 감사 편지와 봉투를 보내주시는데 나중에는 한 달을 사는 동안 그거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니 액수가 적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장기려 선생님의 양아들 손동길, 그러니까 손양원 선생님을 큰아버지로 모셨던 그분이 장기려 선생님과 가장 오래 사신 분인데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액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 하지만 선생님이 장기려 함석헌 선생님 오실 때마다 두툼한 봉투를 빠짐없이 들으셨습니다. 네. 20시간 기차를 타실 만한데. 네. 제가 그냥 오래됐지만 어설픈 기억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함선이 1987년에 처음에 그 병원에 입원을 네네 했어요. 수술 예 그 여름에. 2월달 제가 그해 8월에 이제 강원도 그 오음리의 약수터 예. 거기서 이제 서로 1년씩 교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서울 모임이 퀘이커 모임이 부산에 가서 예. 같이 연합으로 네. 수양회를 했고 네. 또 한 해는 또 부산에서 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오음리에서 네. 했는데 그 해는 함선님 입원해 계셔가지고 예. 그 수양에 참석 못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7월 13일 날 대수술을 예. 받으셨죠. 그런데 장기려 선생님 오셨어요. 네네. 다 그 일행들이 오셨어가지고 네네. 제 기억에 지금 나는데 네네. 그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 초면이었어 사실이었어요. 네. 그 전에 제가 뵌 적이 없는데, 근데 초면인 저한테도 저는 그때 아직 30대 중반쯤 내지 청년이었는데도 참 소탈하게 말씀해 주던 네.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네. 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저는 장기려 선생님 모습이었습니다. 예. 네. 참 성자 같으신 분이구나. 네. 정말 소탈하시고 네. 그런 기억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제 소감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감을 남겨주신 분이 두 분 계신데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삼성 갤럭시를 쓰시는 분이 선생님 덕분에 장기려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을 만납니다. 저에게 남은 삶의 향방을 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만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순천 여수에서 네. 5일에 뵙는다는데요. 여수. 예, 장피터. 네, 맞습니다. 네. 피터장. 피터장입니다. 네. 여수요. 그 여기 보고 계시구나. 여기 예, 보고 피터장. 인사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여기. 피터장. 네. 네. 그리고 우리 연구위원인 한송희 선생님이 강연 감사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 잘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됩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삶의 흔적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저희가 하면 우리 기념사업회와 연구원을 말하는 거겠죠? 잘 찾아서 제가 이야기.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들이 네. 오늘 글에서 14페이지에 이거 굉장히 완전히 그냥 묵직하게 때리는 글인데 조형규님이 시아래 오솔길에서 함석헌 이후 우리의 과제 이 글 우리가 그를 기념한다고 할 때 우리의 이 모임은 그를 기념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이 말은 매우 하기 어려운 말일지 모르나 혹시 그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의 어떤 사업을 하자는 것인가. 이제 장기려 기념사업회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기념사업회라고 하는 게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말이겠죠. 대한 예수파라 장사회를 하자는 것인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 오늘 오셔서 이 장기려와 함석헌의 49년에 걸친 긴 인생의 대하 드라마를 우리 역사 한반도의 뒤틀린 해방체제 역사와 연관지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돈 봉투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생계도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주고받은 게 아니야. 줬어. 의사 선생님이 주셨어. 그렇게 하고 또 함석헌 선생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네, 그런 두 분의 우정을 보았습니다. 한 분 가시고 곧이어 또 따라가시고 이렇게 되네요. 이분들이 남겨주신 뜻, 참의 길, 무소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가 모두의 또 이중창 삼주창 합창이 되는 그런 세상, 아주 아름답게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지강철 선생님께 큰 박수로 감사를 전합니다. 11월 CR 사상 연구원에서는